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보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거래일 동안 쉬던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어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건강한 조정일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어제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자, 이제 고민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따라서 오늘 반등을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 따라잡으면서 역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선택을 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담아야 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너무 좋은 평가들이 나왔던 조선, 해운, 자동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을 담으면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할지 전략이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최종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권가에서도 어떠한 종목이 더 갈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하반기에 들면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증권가에서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호재 속에 2차 전지까지 상승하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주도하는 그러한 시장, 다시 한번 지수단이 레벨업될 수 있는 시장이 이어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이야기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더 자세하게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선주와 함께 또 핫한 좋은 순항을 하고 있는 해운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오랜만에 양시장이 동시에 반등했는데요. 지수단에서의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가 다시금 주도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SK그룹주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스닥과 S&P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다만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 경기 지표는 어떨까요? 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부담감, 소비자 경제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발표됐던 지표들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6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한 반면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6월에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높은 생활비와 높은 대출 금리 그리고 최근에는 노동시장 약화로 인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 대표 주택가격 지표인 S&P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2%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시장에 필요한 건 금리 인하가 되겠죠. 다만 간밤 되려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강조했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PC 발표가 있습니다. PC 지표 발표와 함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여부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금요일 밤 발표되는 지표 일단 주목을 해보시죠.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럽연합이 애플에 대해서 칼날을 겨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간밤 사이 이번에는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유럽으로부터 반독점 법과 관련된 이 위반 잠정 결론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고 있는 화상회의 앱인 팀즈가 현재 자사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웹과 묶어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판단에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사 보고서가 발부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징금을 결정하고 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이 오픈 AI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잠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이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5조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쪽에서의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 일단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이끈 노보노디스크가 이 미국에서 제조 공장 증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공장 증설 배경에는 미국의 비만 치료제 열풍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이번 증설이 꼭 필요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위고비 판매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미국을 향한 증설과 중국에 진출하는 노보노디스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한 연간 행사죠. 프라임데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 동안 이틀간 대규모로 온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해당 행사 기간 안에서 미국에서는 127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분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포함한 아마존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에 진행되는 프라임데이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의 매출을 경신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요일 증시는 엔비디아가 6.8% 반등에 성공하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대거 몰리면서 크게 반등하였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회복하며 재차 시총 1위를 탈환해 움직였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하며 시총 3위 자리를 지키는 데 만족하였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전과 반대 상황이 펼쳐지며 우량주가 올랐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로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를 제외한 업종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내에서도 우량주로 편성된 다우지수와 기술주로 대변되는 나스닥 지수가 수급 주도권을 가지고 시속 게임을 진행하는 양상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에서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였는데요.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5월 깜짝 상승했지만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신뢰지수의 추가 하락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술주 상승에 유리한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뉴욕 증시 상승장을 이끈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변동성을 보이며 기술주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계의 프양제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 발표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4에서 5월 반도체 시장 동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되는데요. 실적 발표 후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 기술주 상승에 입어 상승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일 국내 지수는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탈환한 직후 연이틀 밀렸지만 3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재차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도 8만 원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 장 초반 3.5%대 급락한 SK하이닉스도 오히려 4일 만에 플러스 반등하며 최근 조정을 겪으며 오히려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달러 지수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 하락 안정에 외국인 수입이 유입되면서 삼성전자는 순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순매도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지수는 올랐지만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지나친 변동성을 보인 점은 투자자로 하여금 섣불리 시장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관련되어 움직였던 시장 중심의 반도체 기술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며 목표를 3,000포인트까지 올리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지표의 완만한 하향 안정세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진행, 기업 실적의 호조까지 전망되면서 주요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에버리싱 랠리 조건이 성립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상반기 수익률이 주요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부진했지만 결국 주가는 이익 수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특히 내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시에 호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거래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이동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AI 섹터의 변동성은 여전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립섭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까요? 개장 전에 저희가 투자할 만한 좋은 업종, 종목들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산업부가 미래차 부품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실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국내에서는 청와대와 경복궁역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음 달 1일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간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가량을 투자하기로 하자 리비안이 시간에 5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들 쌩쌩 달릴 일만 남았을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본별 앵커 말한 것처럼 쌩쌩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주들은 잘 가는데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등락이 있어요. 부침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그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자율주행이 좀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뭔가 다시 좀 시세 분출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가 일부 움직이고 그 다음 순번으로 자율주행이 움직였던 과거의 흐름들이 많이 네네. 나타났습니다. 제가 앵커에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많이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할까요? 4차 산업이요? 글쎄요. 애매하죠. 요즘 뭐 인공지능과 연관된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네, 이제 명확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못 내는데 네 가지 산업입니다. 뭐죠? 통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여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AI는 당연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형태이고요. 저렴하죠. 그리고 자율주행 내에서 보면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이 전기차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산업도 지난해 올해 들어서 산업이 성장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그쵸. 보여줬죠. 여기에 이제 통신이나 사물 인터넷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흐름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우리 성장주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네. 앞으로의 산업이 어떤 부분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할 때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포커싱 되어진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AI와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 현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이 이제 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율주행하면 좀 먼 얘기로 들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24시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우버를 부르듯이 택시를 부르게 되면 자율주행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와서 뭐 일정 거리를 이제 운행하게 되는 형태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에 500대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청와대에서 셔틀버스를 이제 유료화시켜서 7월부터 운행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8월부터는 강남에 가시게 되면 만약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심야 시간대게 되면 네. 8월부터는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나라 강남에서 시범 운행을 한다고. 택시가요? 네네. 오. 물론 우리나라 아직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을 하고 1차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운행을 한다라고 완전 합니다. 무인은 아니군요. 아직은 우리나라 무리인데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은 현재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앨런 머스크도 로봇택시가 자율주행 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의 산업에 대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각국의 정부 자체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추진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차세대 4차 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업종과 섹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미 AI 움직였고요. 전기차도 한 차례 시세를 줬고 통신과 사물 인터넷은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의 업종이고 자율주행은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몇몇 있고요. 네. 산업 자체에서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충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가 단기 시세 흐름에서의 반짝 뜨고 가라앉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산업 전체에서의 흐름들은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저도 뭐 사실 뭐 이데일리가 광화문 근처에 있어서 광화문 가보면 시범 운행하는 그런 자율주행 버스를 본 적은 있어요. 이제 좀 피부로 와닿는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자, 그럼 결국에는 자율주행 어쨌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FSD로 뭐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현대차가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된 개발이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네. 그래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고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앞서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선도적으로 나간 기업은 구글의 웨이모 이게 이제 현재 상용화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의 그 자율주행이 가장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여기서 내에서도 좀 압축해 보면 현대모비스죠. 원탑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와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전의 고점이었던 26만 원, 27만 원을 이미 돌파했죠. 이게 2011년도와 지난해 흐름에서의 모습을 돌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부품주 내에서 현대모비스는
가격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2010년, 11년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40만 원 수준에서의 고점을 두 차례 찍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25만 원 내외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는 첫 번째 이유로의 접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더 지켜보게 되면 올 초에 CES 전자박람회 기억하시죠? 네네. 여기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의 시연을 했습니다. 네. 각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우리나라 원탑 자율주행 기업으로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관심도 요구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자동차 관련,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 그리고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일반 도로 운행에 대한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무인 자율주행의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라이콤이 있죠. 전거래 1위는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난 18일 테슬라의 중국 자율주행 소식이 들려오자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4,000원대 부근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라이다 관련 기업과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있겠고요. 전일 1%가량 상승하면서 15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한 2-3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기차에는 7개에서 8개, 미래 자율주행차에는 2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기 역시나 전장용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전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6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속적인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고요. 전일 3.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55,000원으로 높여 잡는 리포트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정부의 정책 제안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 주목받았는데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2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훈풍이 부품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차례차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자율주행의 시대가 이제 자율주행의 차례가 올지 저희가 제일 기다려봐야 할 텐데 아까 현대모비스를 열정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의 테마의 좋은 점과 네. 또 현대모비스의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좀 앞질러 갔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핫 이슈가 저평가죠. 네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PBR 기준은 0.5입니다. 굳이 자율주행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주가 저평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업종의 완성차라든가 부품주는 일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 가치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주행에서 어쨌든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봐야 하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현대차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데일리 단독 보도 봐도 캐스퍼 자체에 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도 이제 출시를 할 거다. 내일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포티투닷이라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유상증자 현대차 기아가 한대요. 그렇죠. 캐스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3원계를 쓴다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분 우호적인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거란 말이면 현대차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순환 출조로 되어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거든요. 다른 회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주회사 체계입니다. 이제 승계가 이제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순환 출자 개념에 의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승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상속세 인하한다는 정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결합이 되게 되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배구조 순환 출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이런 이슈 나올 때 현대모비스가 또 반응 보이기도 하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에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꼽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신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신 소장님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 뭐 보세요? 네, 저는 SOS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신규 상장에서 이제 새내기인데요. 라이다 전문 업체로 라이다. 최초 상장을 했습니다. 라이다는 그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구글의 웨이모가 됐던 지금 자율주행으로 좁혀져 있지만 이 지금 그 라이다가 쓰이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 로봇 테마가 강력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이 혼자서 활동을 하면서 직원분들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결국 라이다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뭐 음식점에서 뭐 된장찌개 뭐 그릇 날라주고 서빙해주고 요 정도에 그치지만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려면 라이더의 성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에서 라이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 뭐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막 정말 감시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인지 무슨 내역이 다 파악되고 뭐 이런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까지 있는 그런 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까지 꿈꾸는 것은 지금 좀 약간 시기상조고 정말 스마트한 시티를 구축하는데 이런 라이다가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으로만 좁혀진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리어 램프 그 안에 라이더가 탑재되거나 아니면 우리 그 전면부 윈도우의 가운데 약간 점점점점으로 있는 그 윈드 실드 안에 혹은 이제는 전면부의 그 그릴 안에 이렇게 라이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더를 탑재를 시키면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두뇌를 가진 차가 되겠죠. 두뇌가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데 결국 라이다, 눈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OS랩이 그 개발한 라이다, 3D 고정형 라이다, ML은 모빌리티 리더고요. 모빌리티 LIDAR이고 2D 라이다 GL은 제네럴 LIDAR입니다. 이 두 개가 주력 제품이고요. 두 개가 탑재되는 부분은 조금 틀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직접 설계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더 기업들은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외주 업체가 설계 및 개발해가지고 브랜드만 달아서 파는 건데 SOS랩은 주요 구성품부터 전부 자체 설계를 통해서 협력사의 그 제작만 의뢰해서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뭐 리어 램프, 무슨 윈도 실드 안에 그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근데 크기가 작다고 핵심 부품을 빼버리면 기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게 기술입니다. 크기를 작게 하면서도 성능이 다른 라이더 기업의 라이더보다 뛰어난 것. 그래서 어느 부분에든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다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이 천장에 꼭대기에 이렇게 크게 달려 있던 게 라이다인데 그게 이제 작아져서 곳곳에 심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아주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보다는 카메라 모듈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좀 운영하는 FSD 방식을 쓰잖아요. 네, 이 기업은 지금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 기업의 그 지금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거는 인프라 부분입니다. 인프라가 지금 2027년 추정 매출 비중으로 36% 나오고 있고요. 오토모티브는 33%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고 로봇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그 세메스를 통해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고 세메스가 자회사니까요.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에서는 뭐 SK증권이나 포스코 이런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오토모티브에서는 SL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라이다 솔루션 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그 자동차 브랜드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OEM
그 라이다 제품을 모듈 부품사에 납품해서 자동차 OEM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모습입니다. 아마 네. 테슬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쵸.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SOS랩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최근에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라이더도 이 SOS랩이 공급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 받을 수 있을 이점도 있네요.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첫 번째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 소장님, 신리섭 소장이 포착한 이슈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3,475.6으로 집계됐는데요. 3월 29일 이후 11주 연속 오르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수혜주 운하는 후티 반군 사태로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인해 통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로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운임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성수기가 도래한다면 당분간 운임비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운주들 계속 갈까요? 관련 흐름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해운주입니다. 요즘 뭐 조선, 해운 함께 너무나 잘 가고 있는데 신 소장님, 어제 뭐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하기도 했는데 해운주도 뭐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해운주가 그 코로나 때 상당히 좋았다가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으셨는데 상당히 물리셨습니다. 맞아요. 이 HN. 회원이 풀려버리면서 그 상황이 풀려버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컨테이너 선에 실는 그 컨테이너 박스 있죠. 우리가 보통 TU라고 표현하는 그 20피트입니다. 20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층까지만 쌓을 수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로 다 직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마비가 돼서 그걸 못 가고 쌓아놓은 거예요. 화주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굴고 화물 주인들이 비행기로는 못 갈 정도의 무거운 거는 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백길이 막혀가지고 쌓아놔가지고 운임이 폭등을 해서 받는 게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쵸. 그 주가들이 급등을 해서 그때 따라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바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싹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근데 다시 지금 운임이 급등하고 있어서 주가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그 전에 또 구조대가 도착을 할 수 있을 건지 지켜봐야 될 시점이고 지금은 두 가지 통로가 다 막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죠? 예를 들어 지금 수에즈 운하,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이쪽이 다 막히고 있어서 그때 얘기 드린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후티 반군이 공격을 계속해서 아주 모기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를 항공모함을 갖다 놨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모기처럼 숨어 있다가 이 아이젠하워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모기처럼 나타나서 다시 공격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고 있는 국적은 라이베리아입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후티 반군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지금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파나마 운하는 북미랑 남미 대륙 사이의 파나마 그렇죠. 그 이쪽인데 중간 통로죠. 근데 맞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쪽은 막 중국은 지금 홍수가 나서 무슨 3,000차가 잠기고 이러는데 이쪽은 또 다 가뭄이. 아,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렇죠. 옛날에 라인강 보시면 아시겠죠? 라인강에 옛날에 뭐 오래된 100년 전에 유적이 발견되고 이랬잖아요. 네네. 수위가 낮아져서. 수위가 낮아지면 큰 배는 큰 배가 못 땅에 가죠. 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대미포조선 얘기 드렸던 게 네, 그때 말씀해 주셨죠. 가벼운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움직이는 배. 그건 아까 예를 들어 미시시피 강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끌리는 거죠. 가벼우니까 한강에서도 다닐 수 있는. 근데 무거운 배는 다 끌려서 못 다니는 겁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서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이 수위가 그러니까 많은 배를 컨테이너선을 아까 TU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TU 두 개 그러면 20피트짜리 두 개니까 40피트짜리잖아요. 네. 40피트짜리 컨테이너선을 많이 운영을 해야 좋잖아요. 한 번 갈 때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먼 거리니까.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돌아가려면 희망봉이라 너무 멀고 파나마는 이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큰 배가 운영을 못하고 수에즈 운하는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운임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의 위험 때문에 올랐던 거랑은 다른 요인으로 오르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해운주에 지금 물리신 분들에게는 이 호재가 계속 지속이 되어서
구조대가 도착하기를 지금 탈출 바라고 기회를 계신 받을 수 있겠네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운주들이 오랜만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적인 요소 때문에 운하가 막히면서 이 물동 자체, 해운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해운주들의 주가 최근에 좋잖아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가 확인하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운주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률의 차이뿐이지 전반적으로 오름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대내외적인 여건들도 있지만 중국에서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해운주의 운임비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해운주들이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요. 어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였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23%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도 69.5%가량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역시나 8%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2,4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5월 말 2,000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제는 2,000원대 중반까지 견조하게 올라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본다면 1%가량 상승하면서 해운주들 가운데서는 상승폭의 넓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보게 된다면 10%가량 뛰어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운 관련 기업들의 상승률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들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이제 꿈틀거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해운주들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아까 신립석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HMM이 엄청나게 잘 갈 때 그때 매수하셨다가 지금도 아직까지 속 썩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해운주 중에. 예, 저는 STX 그린 로지스를 준비했는데 네. 아까 그 당시에는 분할 전이라 없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3월 달이 정확히 그 우한 시장에서 폐렴이 터지면서 그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때 HMM이 2,000원이었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51,100원까지 그러니까요. 상승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근데 너무나 절묘하게 120개월 선에 막혀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유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120개월 선에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맞고 딱 한치 오차도 떨어지네요. 없거든요. 네. 그 뒤로도 계속 120개월 선에 맞고 떨어지죠. 네. 계속 맞고 떨어져서 지금 19,100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배를 더 올라야 돼요. H&M은 컨테이너 선사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어떤 배경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대한해운은 벌크 선사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다니는 가전제품이니 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벌크 선사는 곡물 같은 거를 싣고 나르는 그렇죠. 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에 1,000이었는데 지금 거의 4,0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사실 컨테이너 왜 상하이를 하냐면은 무역이 상하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중요해지니까 이거를 지금 보기 시작한 겁니다. CCFI는 앞에 차이나가 붙은 거고 중국에서도 상하이가 가장 항구가 크기 때문에 그쵸. SCFI를 주로 보는 거예요. CCFI, SCFI. S가 상하이고요.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BDI를 보면 이게 벌크선 운임지수거든요. 발틱 운임지수라고. 이거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2023년도 11월 달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STX 그린로지스랑 대한해운은 벌크 선사란 말이에요. 제가 네. 준비한 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그 연관이 있는 H&M보다는 오히려 발틱 운임지수에 연관된 STX 그린로지스가 더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발틱 운임지수가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이어서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STX 그린로지스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H&M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51,000원에서 19,100원까지 줄줄이 흘러내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아마 추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쵸. 네. 그거를 만회해보고자.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쵸.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나와야 되는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이제 매물벽에 계속 부딪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에 비해서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STX 그린 로지스가 일단 이 그 시세상으로도 하루에 오른 폭이 얘가 제일 커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얘는 벌크 선사입니다. 벌크 선사기 때문에 발틱 운임지수가 올라야지 더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없는 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물, 곡물 이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가 더 있습니다. 뭐죠? STX 그린 로지스가 STX의 어떤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애증의 그 기업입니다. 그쵸. 그 당시에 강덕수 신화라고 책도 나왔고요. 그렇죠. 모든 대학생분들이 아마 칩보에서 STX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었어요. 짧고 굵게 타다 꺼졌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이게 유산이에요. 지금 STX랑 STX 그린 로지스랑 분리가 됐잖아요. STX 그린 로지스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해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해운 쪽으로 분류를 한 거고 STX는 옛날에 하던 그런 곡물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광물이나. 그러니까 STX가 곡물, 광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뭐 광고를 확보하고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옮겨 싣고 다니는 것이 나르는 게. STX 그린 로지스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대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어요. 옛날에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그 트라우마가 생길 법합니다. STX 괜찮아? 약간 예, 이런 거죠. 그때도 STX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신화를 일으켰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잊지 않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잘 되면은 호황기 때는 굉장히 좋아요. 가파르게 상승을 시켜갖고 확 먹기 때문에. 썬에이스 해운이라는 1995년에 설립한 중견 해운사를 인수했는데 얘네도 벌크 선사예요. 그러니까 HMM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네. HMM은 컨테이너 선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심해요. 이거는 가전이나 그 자동차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요.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곡물, 광물은 먹거 뭐 이런 그 저기가 아닙니다. 필수 그죠? 소재죠. 기호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기 때문에 더 저기예요. 평탄해요. 그래서 HMM은 선대를 이쪽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죠. 벌크 선사로. 근데 이 STX 그린 로지스나 대연하면은 그걸 안 하고 있고 그냥 계속 벌크선만 확대하고 있어요. STX 그린 로지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STX가 따온 트레이딩 품목 요거를 썬에이스 해운에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많이 올라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BDI가 아직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벌크선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TX 그린 로지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운주들의 최근의 좋은 흐름 김 대표님은 어떤 종목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현대미포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조선주를 주셨네. 네. 네. 내용을 조금만 이제 부연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면 앞에 BDI 이제 그 건화물 운임 지수 같은 건 1,900 정도 하고 올해 평균치의 수준에서의 그 지수입니다. 지난해 1,000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앞서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초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때 첫 번째로 컨테이너선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건 왜냐하면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계속 출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멀크선, 그러니까 원자재 중심의 운행을 하는 멀크선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아니고 어제 그 해운사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는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컨테이너선과 관련된 종목은 HMM이고요. 멀크선과 관련된 종목은 흥하음이나 페노션이고 그다음에 케미칼과 관련된 종목은 KS 해운, 그다음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특화된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해운 회사보다는 멀크나 컨테이너선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HD 않겠나. 현대미포.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의 상황에 있어서는 세계 글로벌 물동량에 있어서 기존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와 멀크선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이겠지만. 그래서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강의 이제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선 쪽으로 눈을 돌려서 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또 신립서 소장님도 지난번에 현대미포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작은 배를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으니까 HD, 현대, 미포까지 조선주까지도 한번 연결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이슈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아씨 전문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연준위원회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저가 매수세의 유입에 따른 주가 반등의 영향으로 나스닥은 상승 마감, 다우와 S&P 500은 혼조세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도요, 미국 AI주의 반등과 페덱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한 시간의 14%대 급등 소식에 힘입어 강세가 예상되오나 아직까지는 그간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징후일 뿐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된 지점이므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시장 판단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래차 부품 산업법으로 자동차 부품 업계를 지원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도 현대차가 신고가 달성을 해준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자동차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에 힘입어 주가 상승의 탄력성 또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차의 인도법인 인도 상장 또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인도 증시 또한 역사적 고점을 넘고 있어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인도와 관련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므로 꼭 챙겨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주로는 화신, 서현이와 SL 등이 있는데요. 그중 화신이란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 현재 차트상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요. 주가 상승 또한 기대가 되므로 이들 부품주들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 제2의 HBM, CXL에 대한 삼성전자가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CXL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기종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요. HBM에 상대적으로 늦은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HBM에는 한 발 앞선 SK 하이닉스보다 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슈가 나올 때 과거 CXL 대장 종목이었던 엑시콘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관련주로는 엑시콘, 네오셈, TAB가 있는데 네오셈과 TAB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의 부담이 현재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엑시콘에 대한 집중도 장 개장 후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슈로요. 중국 핵 융합 에너지 기업 싱귤 레일티가 인공태양 첫 방전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초전도체 관련주가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중국 핵 융합 에너지 관련주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서남, 한올소재과학, 흰성 델타테크가 시간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장 후 갭 상승을 하면 추격하는 매매는 리스크가 있다 판단이 되므로 단타성 테마로만 짧게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4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니까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된 엔비디아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반도체 관련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삼성전자에 쏠리느냐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냐 이런 패턴도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시장엔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떻게 출발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부터 함께 또 개장 준비해 주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정태근 이사와 함께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항상 그렇듯이 시장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일 이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좀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뭐 너무나 당연히 외국인의 어떤 현선물 수급에 의해서 계속 시장의 방향성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차익 매수 거래를 통한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선물 수급도 호전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째도 둘째도 이제 그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 이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5일선 회복 여부 오늘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제시해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 출발이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보다 나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하락 종목선 1200 종목을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코스닥이 낙폭이 좀 깊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좀 진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서 835포인트 부근의 어떤 지지력 여부 지금 841포인트인데 835포인트 이상의 어떤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도주가 정말 귀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 포인트에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좀 선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밤 엔비디아 급등했던 부분들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 후반에 오장에서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전에 오늘 또 장중 그리고 장후반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후로 마이크론 어떤 실질 효과가 나타나는지 봐야 되고 그러면서 주도주 복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하이닉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쨌든 빠른 순환매,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화장품, 바이오 그리고 뭐 방산 같은 어떤 개별적 이슈에 여전히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가 돌아온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이제 중국의 어떤 전기차 관세 부과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가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바이오, 방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으로 5일선 회복 구간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여부도 체크해봐야 되고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HD 현대 쪽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해운사 3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랑스의 이제 CMA, CGM 쪽에서 약 4조 7천억 정도의 수주 물량 18척을 수주했다라는 의향서를 개했다라는 부분들이 동사에 좀 현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거기다 조선가도 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 여기에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까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중동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좀 공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서 소외되었던 분야가 좀 보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기업들의 그 에이프리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 상장사는 아니지만 IM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자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만 이제 저점 잡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제약바이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 상승 추세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곳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좀 크게 조정받았지만 또 간밤에 또 6% 상승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은 지금 뭐 레거시 쪽이 되었던 아니면 HBM 쪽이 되었던 간에 지금 이제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이제 랜드 플래시 쪽에서 크게 지금 작년에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봤던 곳이 이제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공장이 100% 풀 가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그렇다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랜드 플래시를 비롯한 지금 이제 디램 뭐 GDDR이 되었던 LPDDR이 되었던 지금 디램 쪽도 상당히 좀 상승 흐름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쪽도 오늘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또 장 출발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을 체크해 주셨어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은 역시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엇갈리면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 자체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장 출발하기 전에 동시효과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6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상승하면서 지수단을 좀 견인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엇갈린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2%가량 하락하면서 2770선을 밑돈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랜만에 유가증권 시장보다 강세장으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가량 상승하면서 845포인트 선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 엔비디아 흐름 괜찮았고 2차 전지 리비안이 강세를 시간에서 보인 가운데 이로 인해 코스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며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엔비디아가 간밤 6% 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갭을 그렇게 크게 띄우지는 않은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0.6%가량 상승하면서 22만 6,5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0.5%가량 하락하면서 8만 400원 단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DS 부분에 글로벌 전략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죠. 여기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이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기업 현대차 보합권,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완성차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갑니다. 기아도 1%가량 빠진 채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산입단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보합이나 하락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6%가량 하락으로, 그리고 셀트리온과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0.2%가량의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홀딩스 전거래일 장중 신저가를 좀 경신했는데 오늘도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가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협약 소식, 투자 소식으로 인해 55%가량 시간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에코프로 1% 이상 상승하고요. 엔캠도 2%가량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오랜만에 또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엔비디아의 3거래일 하락 후에 반등세를 보여주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가 오늘까지 좀 쉴지 아니면 이제 저가 매수세,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DS 부문에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영현 신임 DS 부문장이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 갖는 이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보여질지 삼성전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0.7%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8만 원 선을 일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8만 200원, 3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역시 엔비디아의 반등세의 힘을 받으면서 1.7%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대까지 회복했고 한미반도체도 2.5%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조금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0.2% 약보합권 수준 출발했고 코스닥이 강합니다. 오늘 오히려 0.46% 상승한 84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양시장이 출발을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2%가량 내린 2767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총 상위단의 흐름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 오랜만에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크게 반등하면서 0.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845포인트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6% 하락 출발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DS의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보합권 집계가 됐었는데 오늘 출발 괜찮습니다. 0.6%가량의 상승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 반면 기아는 0.1%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최근 추세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괜찮았었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더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나란히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셀트리온도 0.5%가량의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역시나 리비안의 훈풍일까요? 오늘 삼성 SDI가 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역시나 0.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 그리고 저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한미 반도체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단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개장 직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9%가량 견조한 오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 1%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는 어제 10% 이상의 강세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캄렌리주마비 중국에서 총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레벨업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5위권까지는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했는데 그 아랫단으로는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실리콘투 오랜만에 강한 반등하면서 5% 이상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4% 이상 상승하면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도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2.7%가량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은 하락을, 솔브레인은 상승을 하고 있고 동진세
신세미캠도 1% 이상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빗의 최근에 게임주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나 펄어빗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리콘2 같은 경우에 6% 이상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다시 한번 순위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2차 전지만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시장의 분위기 대비에는 그래도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보험과 음식료가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전기전자가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 상승률 봤을 땐 지금 4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 변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 상승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단 한 업종도 없고요.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 엇갈린 상황. 최근에 코스피가 잘 가고 코스닥이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AI 반도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칩 관련 종목들이 쉬어갈 때 오히려 대형 우량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00억 원 넘게, 기관 매도가 또 1,600억 원 가까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좀 약한 모습, 0.3%대 하락세,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50억 원 넘게 매도, 기관도 60억 원 넘게 8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면 다시 1,39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4원 정도 오르면서 1,391원에 현재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외국인의 수급에 여전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시장의 환율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 볼 텐데 오늘도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시장의 어떤 순환매 이런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 지난주까지 아시겠지만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개장 전 탑3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의 어떤 상승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올선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조금은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영향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좀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이 현재 장 초반이긴 하지만 6,700계약 정도 매도일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침 장 초반 이제 테마 쪽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리비안 관련주가 예상하시겠지만 상당히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캡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대원화성이 25%, 알맥이 12%, 우리산업이 7%, 삼진LND가 6.6%가량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리비안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5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45%가량 급등.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죠. 45%가량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현재 리비안 관련주가 테마 제일 상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엔비디아 효과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HBM, CXL, 스탠 반도체,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또 정말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 또 눈에 띕니다. 서남이 12%, 덕성이 3%, 모비스가 2.8%인데 서남이 12%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초전도체 테마가 현재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의 핵융합 에너지 기업이 그 싱귤레리티라는 중국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고온 초전도체 토카막 장치 방전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간밤에 나왔었는데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가 또 한 발짝 다가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초전도체 테마가 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아침 쪽에 서남이라는 종목이 12%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짝 테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웹툰 관련주 미스터블루가 5.6%, MBT가
6.7%, DNC 미디어가 2%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툰의 어떤 미국 IPO 현재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IPO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장초반에 웹툰 관련주도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보고 있고 이번엔 박수범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까 개장전 탭3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이번 주에 주초에 살 수 있는 기회였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DRAM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DRAM 가격에다가 낸드 플래시까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후공정이죠. 반도체에서 후공정 장비 업체들과 이제 하반기에 납품 관련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강하게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 아침엔 그래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여러 섹터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있어서 지금 6,500억까지 매도를 순간적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이 갑자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거래소 코스닥의 현물에 대해서는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갑자기 이렇게 큰 선물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만들어낸다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선물 시장을 과감하게 때리는 거는 분명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전반 전략 후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는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의 7월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변화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2.4%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또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외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반등세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요,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금 데브시스터즈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하반기에 들어서 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섹터 내에서는 가장 강한 검색 빈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 자체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 엔비디아가 4거래일 만에 6.7%가량 반등했죠.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HBM, 반도체 그리고 CXL에 대한 지금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쨌든 시장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K칩스법을 꺼내 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검색 빈도 오랜만에 강합니다. 역시나 폭스바겐의 리비안의 7조 원 투자 그리고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리비안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역시나 해외에서 더 지속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단을 쭉 보게 된다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괜찮고요. 리비안 관련 기업들 좋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액침 냉각 관련 섹터들도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데브시스터즈가 게임주 가운데 상한가
중간가에서 지금 올라섰다가 다시 풀리는 모습. 하지만 20% 이상의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흐름도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비안 관련 기업들 개장 직후부터 오늘 강한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지금 알맥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GST 같은 경우에 7%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액침 냉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금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 가운데서는 오늘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2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전선 전력기기,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단의 대원전선이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용증권이 미국에서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련 지원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까지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속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워트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최근 상승했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흐름이 괜찮고 또 전력 설비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종목별 섹터 순환매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주를 꼽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종목들 관심이 많이 쏠리는 쪽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은 역시 반도체에 집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890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지금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최근 장세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초전체도 그렇고 디비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좀 테마가 형성된 종목도 있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좀 상승한 종목을 좀 찾았습니다. 우수 AMS라는 종목을 아침 쪽에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8% 가량 급등 출발하고 난 이후에 하락으로 좀 전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그리고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좀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 기대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침 쪽에 우수 AMS가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그 RBK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UAM 관련돼 가지고 국내 대표 기업이다. 그 UAM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소식이 상당히 좀 잠잠한데 오랜만에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우수 AMS가 UAM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수 AMS 같은 경우에 그 우수 TMM이라고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 UAM 전용 인버터와 모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고 있는 그 방금 말씀드린 이 UAM 전용 인버터 모터가 일단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좀 효율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상대방 대비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 현재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꺾이는 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일 오늘 좀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조금 그 수급에 쏠리면서 나타나고 그리고 시장에 좀 관심이 일단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쪽부터 아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초동치라든지 이런 오랜만에 떠오르는 테마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또 유행 관련주가 부각이 돼서 아침에 특징주로 우수 AMS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하는 테마 형성돼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수원 대표님은 어떤 종목 지금 개장하고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지금 이제 27%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만이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분위기였고 나머지 지금 이제 게임주들은 좋지 못했는데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좀 살짝 좀 달라졌습니다. 네오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파라비스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모험의 탐이라 해가지고 지금 쿠키런 관련된 업데이트된 이제 제품을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모바일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바일 쪽 아니면 거의 MMORPG 게임에만 좀 집중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최근에 뭐 콘솔 게임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PC 쪽으로도 게임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는 또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상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IPO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3조 원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이제 상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크래프톤이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NC소프트 다음으로 4번째로 시가총액 가장 큰 게임 회사가 상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 관련된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움직임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를 포함해서 게임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코스피는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매수 전환이 되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0.1%대까지 낙폭을 줄였는데 여전히 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를 하나 선정을 해볼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 핵심 키포인트 뭘로 잡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이슈 준비하셔야 중심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그 하나는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일단 그 박수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선물 매도가 7,300개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 조금 이제 늘어난 속도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래쪽으로 누른 힘이 조금 약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좀 낙폭 축소가 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슈 중심의 순환매 대응. 시장 전체적인 성질은 여전히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리비안 관련주, 초동체 관련주 이런 새로운 테마가 좀 나타났던 것처럼 이슈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지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현물은 좀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은 오늘 핵심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패권 국가인 미국이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엔화도 지금 약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의 지금 현재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강달러가 움직임이 좀 강하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판매량을 좀 늘리고 있고 수출 물량을 좀 늘리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그 기업들은 우리 시청자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뭐 화장품 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뭐 전력 인프라 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왜? 아무래도 이제 달러 캐시를 많이 좀 가져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조정을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주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함께 제시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시한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서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14,900원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18,000원까지 한번 눈높이를 잡아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주가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상승 탄력을 붙여가고 있네요. 1.28% 상승하면서 15,000원 위로는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바이오 FDNC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IT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라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AI 쪽으로도 모멘텀을 잘 받고 있는데 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AI 및 데이터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공공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아마 전반적인 본격적인 본 계약도 아마 종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이후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스와 AI 기반의 Q&A 솔루션 한컴 피디아 등 다양한 AI 솔루션이 한국전력에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업무 협력을 면밀히 강화하면서 AI 활용을 통한 기술 지원과 정보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업무 협약이 의미하는 것은 공기업 최초로 AI 기반 사무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글과 컴퓨터가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서 작성 서비스와 전력 특화,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공기업 최초로 시범 도입한 것으로서 결국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으로 확산이 앞으로 추후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양한 제품 출시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AI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기술의 모듈화, 생성형 AI 적용, 그리고 AI 기술의 애드온 확장을 통해서 전방위 분야를 확대하면서 신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AI에 최적화된 데이터 추출 솔루션인 한컴 데이터 로드를 출시했고요. 6월에 한컴 피디아 그리고 한컴 어시스턴스 베타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AI 통합 브랜드인 한컴 브레인을 공개했는데요. 아마 한글과 컴퓨터는 2조 5천억 시장의 규모를 가진 전자문서 생산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리포팅 솔루션이나 전자문서 작성과 제작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한 840억대에서 850억대 정도, 영업이익은 19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8% 그리고 영업이익도 약 3.9% 증가하면서 물론 1분기 대비로도 대폭적인 영업이익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년 수준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한컴 오피스 2024 제품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공공과 기업 고객군의 성장 그리고 매년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년 YOY 1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한 12배, 13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국내 동종업체 평균 PER이 18.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50% 정도 할인 거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관 대상 AI 사업 본격화 수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거 잘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데 쌍바닥 만들면서 다시 AI 모멘텀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끝까지 오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후에도 이 한글과 컴퓨터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드리고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이슈, 돈이 되는 이슈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상반기가 오늘을 포함해서 총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한 이 여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살아갈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하반기 전략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DS 부분에 글로벌 전략회의에 들어갔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28일 경영 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SK그룹은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더 레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표님, SK그룹이 뭐 지분 매각이나 인원 감축과 같은 좀 강경한 걸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박 2일 끝장 토론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강경한 선택을 하는지 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SK그룹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네, 많아요. 특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영 전략회의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SK그룹을 이번 전략회의를 좀 이해하려면 SK그룹의 좀 역사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회장 자리, 최종 회장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한 4번의 격변기를 저는 겪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2003년 소브린 사태 때까지, 98년부터 2003년까지죠. 이때만 해도 최태원 회장이 30대 후반에 회장으로 올라와서 그 기존의 SK그룹의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에 정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SK그룹을 좀 재건 기반을 다지는 해였고,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SK그룹이 이 두 개의 기반으로 아주 높은 성장세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알듯이 최태원 회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네, 맞아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15일 특사까지 2년 7개월간 구속이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현재 수펙스 추구 협의회입니다. 수펙스 추구 협의회요? 네. 그러니까 SK그룹이 계열사 사장단들이 모여서 SK그룹의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든 게 수펙스 협의회예요. 네. 지금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는 현재 최창훈 부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출소 이후에 SK그룹이 한번 그 기업을 점검하면서 2016년도 11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이런 말을 꺼냅니다. 데스밸리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당시도 한번 지금 같은 크게 구조조정을 한번 합니다. 네. 예. 그 데스밸리를 말을 꺼내고 그 당시에 수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 부회장단들을 다 전면 교체를 하고 네. 6명의 부회장단들이 이끄는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초기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이끌었던 부회장들이 다 물러나고, 네. 김창근 부회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지난 11월 달에 물러났던 부회장단들이 2016년도에 부회장단들을 이끈 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이끕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때 이제 16년부터 SK그룹이 그룹의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기존과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어요? 기존에는 네.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그룹에서 갑자기 투자회사로 변모를 합니다. 계열사를 분할하고 신규 먹거리를 캔다는 명목하에서 계열사별로
갑자기 M&A가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열사가 219개 되는 건 이유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때 투자했던 그리고 2016년도부터 투자한 기업이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처분하기로 했던 뭐 베트남의 마산 뭐 그룹에 있는 네. 기업이라든지 제일 크게 M&A 한 것은 인텔의 낸더 사업부 키옥시아 10조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SK그룹을 잘 보시면 주 SK가 있고 지배구조를 보면 주 SK 밑에 중간 지주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중간 지주가 있고 SK 스퀘어라는 중간 지주가 있는데 SK텔레콤과 있는데 특히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SK그룹에서 유일하게 가장 캐시플로가 좋은 계열사가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SK 스퀘어가 투자회사로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현재 SK 스퀘어가 투자한 계열사가 23개인데 그중에 18개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먹여 살리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이 투자라는 이제 원래 SK 그룹의 전략을 2016년 바꿀 때 네. 신규 먹거리를 M&A나 투자를 통해서 하도록 각 계열사에 지령을 내렸고 각 계열사 대표들은 그게 어떤 개인적인 KPI가 비슷했어요. 계열사가 각 계열사마다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 에코플랜트도 투자를 했고 SK 이노베이션도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뭐 거느리고 하다 보니까 계열사가 무려 200개가 넘게 된 거죠. 그럼 윗선에서는 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어떤 신규 먹거리를 만들라는 명명하에서 계열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 보통 그 요즘 한 학년에 한 200여 명 되는데 친구 이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회장이 아마 계열사 이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이제 구조가 되었고 실제 저창원 네. 부회장이 SK 스펙스 추구협의 의장이 되면서 계열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회의석상에 한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막 그 인수했던 계열사 그 자회사들이 뭐 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혹은 네.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신규 먹거리를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중복 투자도 많고 기존 사업과 부딪히는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 왜 갑자기 하루짜리를 1박 2일로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했느냐 정리하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를 하자. 뭐 이런 수순으로 해서 이번 내일부터 있을 1박 2일 회의가 굉장히 강도 깊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슬림화를 할 건지 어떻게 줄여 나갈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선 큰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네. 기존에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는 SK그룹의 방향성은 BBC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으로 그룹을 성장시키고 했는데 요 큰 축이 일단 바뀐다. 지금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세네제이 쪽으로 움직이는 동선들을 보면 주로 빅테커들의 AI 관련된 HBM과 AI 관련된 곳들만 움직여요. 네. 그래 되면 큰 방향성이 BBC에서 ABC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AI, 배터리, 세미컨덕터 요 방향으로 가서 우선 첫 번째 관심 가져볼 것은 바이오 쪽이 상당히 줄 것이다. 특히 지난주에 보면 SK 바이오 산하에 있는 네. 바이오 시밀 회사 하나를 미국 다른 기업에 매각을 했죠. 그렇죠? 네. 미국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오 쪽에 어떤 정리를 우선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쪽인데 배터리는 이제 간다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게 되면 문제는 네. SK온이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에만 신규 투자해야 될 돈이 7조 5천억입니다. 근데 적자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현재 부채 규모가 55조까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룹 내에서 결정을 한 것 같고 이제 간다면 이 신규 투자해야 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될 것이고 그 신규 투자해야 될 돈 캐시플로우를 마련할 방법들을 아마 강도 높게 강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상장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2차 배터리가 캐즘에 빠졌다든지 그쵸. 아직은 뭐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본시장 자체도 그렇게 화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IPO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SK이노베이션과 SK온에 대한 재무 구조를 좀 건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부채 규모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외부에서 자금을 가져올 때 좀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걸 마련하려고 하는 작업. 그래서 SKENS와 합병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네. 두 번째는 외부의 자금을 IPO가 안 되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어디를 통할 것이냐. 저는 산업은행을 통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산업은행은 각 그룹의 순자산의 한 18%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SK그룹이 대출 한도는 한 7조 5천억으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돈은 6조 한 2천억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담보가 한 1조 2천억 남았는데 이걸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정부에다가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미국의 IRL 같은 걸 보면 아니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좀 이 한도를 늘려달라. 그러니까 산업은행하고 좀 긴밀하게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곧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네. SK온 살리기가 또 이번 리벌렌싱의 가장 큰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ENS랑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SK이노베이션한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어떻게 이노베이션에게는 호재인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네. SK이노베이션 주주와 주 SK 주주가 상반된 모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SKENS의 대주주는 주 SK입니다. 90%의 지분을 주 SK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건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사실 연관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KENS는 굉장히 알짜 회사하고 돈을 잘 보고 캐시플로도 좋습니다. SKENS가 정확히 무슨 사업을 좀 영위하는 회사예요? LNG 사업이죠. 도시가스와 발전소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매출도 뭐 11조인데다가 현금성 자산만 3조 5천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돈이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산을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합치면 이노베이션과 SK온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떨어질 거고 일단 캐시플로도 좀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SK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죠. 네, 싫죠. 네, 알짜 회사가 이제 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아마 관건이 될 것이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주 SK 현재 주주인 최대 주주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SK이노베이션 합병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을 SK이노베이션 파는 거란 말이에요. 네. M&A 하는 거니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주 SK의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금이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SK그룹 자체에서 반도체 2차 전지는 버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2차 전지가 캐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시장을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뭐 물론 불려놓은 일도 많아요. 미국 테네시 공장이라든지 불려놓은 일도 많은데 어차피 2차 전지 시장은 끝나지는 않고 요 상황이 좀 벗어나면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재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룹에서 이제 한 것 같고 만약에 그 2차 전지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살아난다면 저는 올 하반기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시점에 시장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그때 시점이 되면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코스트 다운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아난다면 SK이노베이션의 SK온은 상장 준비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어쨌든 분리막 제조사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팔았죠. 네, 매각을 했는데 네. 반대로 SK온도 품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슬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계열사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신 SKIT가 네. 대표죠. 분리막인데 뭐 국내에서는 분리막은
SK IT밖에 갖고 있지 맞습니다. 않지만 네. 불임확정 자체가 이미 적자 그 SK IT 적자고 그리고 토레이라든지 중국에 만만치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내놓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시장이 살아났을 때 밸류체인 자체가 하나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든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외에 현재 또 매각이 진행된 게 SK 렌트카가 매각이 됐죠. 요 SK 렌트카는 SK 네트워크 산하에 있는데 이것도 매각을 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후에 해외에 투자했던 많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아마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막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SK 하이닉스가 중간 배당을 하더라고요. 네. 네. 여름 배당주로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노려볼 만한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그 SK 계열사들을 보면 네. 분기 배당하는 기업도 꽤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월 배당도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 자체가 계속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일종의 그 배당을 통해서 연금의 대체 역할을 하는 쪽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현재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꽤 되고 늘어날 네. 거고 이제 반기 배당은 당연히 늘어날 건데 지금 배당 뭐 시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배당할 만하죠. 네, 그리고 SK 텔레콤도 배당을 할 것이고 뭐 그래서 현재 그 2분기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반기 배당은 배당락이 더 낮아요. 네, 그래서 뭐 반기 배당을 보고 좀 투자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죠.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뭐 이런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분기 배당, 반기 배당하는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배당 이야기하면 현대차가 네, 제일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배당금은 많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업황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선 금융주는 괜찮을 것 같고요. 금융주요, 네. 뭐 정부에서 지금은 주춤했지만 네. 밸류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고삐를 네.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는 꾸준히 아마 분기 네. 배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에 금융주. 현대차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차요? 역시 네. 현대차. 네, 마음이 통했습니다. 예, 현대기아차. 네. 역시 앞으로도 아마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늘어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이력도 있고, 네. 뭐 SK 하이닉스는 배당뿐만 아니라 포텐셜도 많죠. 네, 뭐 지금 현대그룹, 현대차 네. 그룹 전체 시가총보다 넘었다고. 그러니까 12개 상장사를 네. 넘었더라고요.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의 대표가 나와서 HBM이 올해는 이미 완판이고 네. 내년도 끝까지 솔드아웃 됐다. 네. 거기다가 이번 최태원 회장의 미국 방문을 좀 유념해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현재의 주가는 대부분 엔비디아 발로 솔드아웃된 HBM에 대해서만 반영돼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세너제이가, 세너지를 네. 간 거 보면 다른 빅테크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면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에 솔깃하게 나올 때쯤 되면 포텐셜이 조금 더 붙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보면 좋은 팁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그룹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뭐 AMD라던가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전략 협약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꾸준하게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28일 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저희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장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현대차는 또다시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결국에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저 이데일리 TV에서 또 특별한 무료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데일리 TV의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하반기의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준비를 저희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게 되면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상반기 마무리 잘 해보고요. 이데일리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만나서 하반기 증시 전망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